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버스 정류장의 여자는 나를 보며 크게 웃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밤도 깊어막차를 타야 할 시간이었다. 늦은 시간 때문인지 나 말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이상한 사람이었다. 얼굴의 하반부가 완전히 마스크로 덮여 있었다. 아직 젊은 여자 같은데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여자가 내게 말했다. 갑자기 말을 걸어서 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묘하게 낮았다. 아뇨, 딱히 그렇게는.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여자는 소리를 높여 웃었다. 상관없어. 실제로 그렇기도 하니까. 나는 여자가 조금 무서워졌다. 옛날 이런 여자가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 확실히 이름이. 조금 걷지 않을래? 어차피 버스는 더 이상 오지 않을 테니까. 여자의 말에 깜짝 놀라 손목시계를 보자 이미 12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막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여자는 혼자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호기심이 동해 여자를 따라가기로 했다. 길에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지. 멍하게 있다가는 어둠에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은 것 말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나는 으스스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여자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처음에는 여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리지 않았다. 입 짓는 여자. 그 순간 나는 어릴 적 자주 들었던 괴담을 떠올리고 말았다. 장난으로 위협하는 것 같지? 그렇지만 사실이야. 어느새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뺨이 차갑다. 여자는 마스크를 벗었다. 환홍이 맺혀서 확실히 찢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옆으로 길게 파인 입이 있었다. 나는 말을 잃었다. 여자는 멈춰서서 사고로 입이 찢어졌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얘기를 하며 입 찢어진 여자가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여자가 말을 멈추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 그 이야기를 나에게? 여자는 나의 질문이 들리지 않는 듯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이즈의 통계에 관한 이야기 알고 있어?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자기 수업의 학생들에게 만약 자신이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할 텐가? 라고 몇 년에 걸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물었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눈치채기 전에 이미 손에는 땀이 고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왜 이 여자는 버스가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가 말을 이어갔다. 에이즈 예방 운동이나 연구에 힘을 써서 자신 같은 비극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20도 안 됐대. 나머지 80은 거의 같은 대답을 했어. 섹스를 마구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같은 절망을 느끼게 하겠다고 말이야. 여자의 목소리는 귓가를 바로 때리는 것만 같았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면 다른 사람도 같은 꼴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인간이야. 나만 이런 꼴이 되다니. 그렇지? 여자는 코트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칼 같다. 여자는 기묘한 미소를 띄우며 다가온다. 비는 방금 전보다 강하게 내리고 있다. 처음에 말했지? 나는 입 찢어진 여자가 아니라 입 짓는 여자라고.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식재료. 얼마 전 친구 A와 통화하던 도중 그 녀석이 어떻게 생각해? 라며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솔직히 조금 무서웠습니다. A의 집 근처에는 강이 있고 그 위에는 기차가 지나다니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 철교 아래에는 노숙자들이 잔뜩 푸른 비닐 텐트를 널어놓고 살아서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노숙자들은 주로 빈 깡통 같은 고물을 모아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A가 회식이 끝난 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두 사람의 노숙자가 폐품 수집에 세력권을 놓고 말다툼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딱히 엿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이 시끄럽게 소리를 쳐서 듣게 된 것인데 둘 중 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철교 밑에서 하는 짓을 들켜도 괜찮아 나도 너도 그렇게 되면 끝장이다. 그리고 소리를 지른 남자는 경로에서 상대방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강하게 펀치가 들어가 맞은 사람은 넘어졌고 당황한 A는 달려가 싸움을 겨우 말렸다고 합니다. 때린 사람은 욕을 내뱉으며 어딘가로 가버렸지만 얻어맞은 남자는 거기서 웅크리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A는 손수건을 강물에 적셔 남자의 얼굴에 대주고
근처 공원에 벤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A가 조금 전에 철교 밑에서 하는 일을 들킨다고 말했잖아요. 저 그 철교 옆에 살거든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남자의 얼굴이 굳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묻지 않는 편이 좋아. 변변치 않은 이야기야.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수록 궁금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A가 끈질기게 캐묻자 남자는 주머니에서 몇 장의 종이 조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나는 그 놈들한테 잡혀서 경을 칠 거야.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그 대신 이것을 보고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있는 걸 그 놈들에게 들키면 그것도 위험해. 아마 너 같이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 그런 놈들과 엮일 일은 없겠지만 비밀로 해주라고. 그것은 모두 광고지 뒤에 손으로 글씨를 쓴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냄비 요리 파티권이라고 써있고 200엔의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200엔을 내면 이 티켓으로 냄비 요리를 사 먹을 수 있는 듯했습니다. 날짜는 3일 정도 전이었습니다. 다른 몇 장은 복권이었습니다. 1회차는 빠져 있었고 맨 위에 제2회, 제3회라고 써 있어서 복권인 것은 확실했지만 이상한 X표가 있었습니다. 이 복권은 도대체 뭘까 싶어서 들여다보던 A는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전체 참가자 수는 증감이 있었지만 X표가 쳐져 있던 사람은 다음번에는 무조건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A가 한동안 멍하니 그 복권을 보고 있자 남자는 이제 됐지라고 말한 뒤 억지로 종이를 빼앗은 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종이들의 의미를 생각하던 A는 기분이 나빠져서 나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왠지 그 X표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벌이가 시원치 않은 고물 수집인데 이렇게 노숙자가 늘어나서는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조차 채우기 힘들겠지요. 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 그럴 때 한 사람이 모으는 고물의 양을 줄이지 않고 적절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고물을 나눠 가지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밖에는 없겠지. 그래서 난 사람이 줄어들 때마다 철교 밑에서 냄비 요리 파티가 개최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럼 도대체 식재료는 뭘까? 세 번째 이야기, 돈가스. 어느 청년이 K현에 가게 되었다. 배가 고파진 청년은 밥을 먹기 위해 한 돈가스 가게에 들어갔다. 부부가 운영하는 듯한 작고 오래된 가게였다. 가게 안쪽에는 다다미방이 있어 가족들은 그 안에서 사는 듯했고 멀리 아이가 TV를 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남편도 아내도 무뚝뚝한 데다 안색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손님이라곤 청년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곳의 돈가스는 먹어보니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다. 순식간에 돈가스를 해치우고 청년은 만족스러운 기분에 젖었다. 계산을 마치고 돌아갈 때 점장은 내년에도 부디라고 인사했다. 이상한 인사가 다 있다고 청년은 생각했지만 돈가스는 정말 맛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들르기로 하고 가게를 뒤로 했다. 그리고 1년 뒤 다시 K현을 찾게 된 청년은 그 돈가스 가게에 가보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가게는 찾을 수 없었다. 이상했다. 분명히 주소도 맞고 근처의 풍경도 그대로인데 설마 그 1년 사이 가게가 망한 것일까? 그렇게나 맛있는 가게인데 어쩔 수 없이 청년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러자 한 노인이 이런 대답을 했다. 거기는 11년 전에 화재가 나서 전소했다네. 가족 3명이 살았지만 모두 불에 휘말려 죽고 말았지. 청년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그 가게에 들어갔던 것은 불과 1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황하는 청년은 신경 쓰지 않고 노인은 말을 이었다. 매년 화재로 가게가 타버린 날이자 가족의 기일에는 그 가게가 문을 연다는 이야기가 있지. 들어간 손님도 여럿이고 혹시 자네가 작년에 들어갔던 거 아닌가? 내년에도 부디라고 돌아갈 때 점장이 말했던 이상한 인사, 그것은 곧 내년의 기일에도 찾아오라는 것이었던 걸까? 패닉에 빠졌으면서도 청년은 가족의 기일을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가족의 기일은 작년에 청년이 가게에 들어갔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 이야기를 청년으로부터 들었던 한 친구는 비웃으며 물었다.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을 리 없잖아. 너 정말로 돈가스 먹었던 거야? 청년은 대답했다. 정말로 먹었다고. 그렇게 맛있는 돈가스는 처음이었어. 그 집 아이가 안쪽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것도 기억난다. 그러나 청년은 거기서 잠시 말문을 잃었다. 조용히 중얼댔다.
그러고 보니 그 아이의 머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번째 이야기, 귀신이 문을 열려고 했어. 고2 때 일이었어. 18살에 자취를 하고 있는 남자 고등학생이었어. 부모님이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셔서 나만 서울에 남게 됐어. 부모님은 서울 모처 복도식 아파트를 내주셨어. 뭔가 혼자라는 생각에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사실 혼자 산다는 자체가 처음이라 밤마다 좀 무서웠어. 밤에는 뭔가 집이 한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에 부모님과 살 때는 새벽에 일어나 본 적이 별로 없지만 이사 오고 난 후부터 새벽에 꼭 한 번씩 눈을 뜨게 됐어. 몇 시인가 방에 붙어 있는 시계를 보면 새벽 2시를 가리킬 때가 많았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잠이 드는데 그러기를 반복하길 일주일 정도 됐어.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쯤 눈이 떠졌어.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자려는데 평소엔 다시 잘 자지더니 그날따라 다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런데 복도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렸어.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에서 우리 집 쪽으로 오는 구둣발 소리였어. 근데 그 구둣발 소리가 왠지 모르게 오싹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왠지 목적지가 우리 집일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어. 그런데 정말 구둣발 소리가 가깝게 들리다가 딱 우리 집 앞에서 멈추는 거야. 멈추고 나서 한참을 있다가 우리 집이 번호 키인데 뚜껑을 슬라이드처럼 올려서 번호를 누르고 내리면 열리는 구조야. 갑자기 그 슬라이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슬라이드를 올릴 때 삐릭 소리가 났어.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씩 누르기 시작했어. 우리 집 비밀번호가 7자인데 속으로 제발 열지 마라. 제발 7글자만 아니길. 혹시 움직였다가 인기척이라도 나서 밖에 무언가가 흥분할까봐 새벽에 눈 뜨고 나서 그 상태로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7글자가 다 눌리는 거야. 제발 다음 글자도 눌러라고 속으로 외쳤어. 근데 좀 망설이다가 슬라이드를 내리는 거야. 그땐 정말 아시발 죽는구나 싶었어. 그런데 삐삐삐하고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신호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경고음이 들리기 무섭게 다시 슬라이드를 올리더니 아까 전과는 다른 속도로 누르는 거야. 다행히도 또 틀렸는데 그러다 또 올려서 더 빠른 속도로 삐삐삐 누르는 거야. 하굣길의 장안에 엄청난 것들이 내 몸 밖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초스피드로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눌러 제끼는 거야. 물론 비밀번호는 틀렸어. 몇 번 계속 틀리니까 기계가 작동을 안 했어. 다행이다 이제 못 들어오겠구나 싶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이러고 한참 잠잠했어. 숨 좀 돌리고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찰나였어. 문득 생각났어. 근데 왜 구둣발 소리가 안 들리지? 구둣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아직 문 앞에 있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다시 삐삐삐 하고 번호를 거칠게 누르는 거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기계가 멈추고 좀 기다리면 다시 재작동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냥 기다렸던 것 같아. 난 현관으로 달려가 문고리도 잠그고 위에 문 걸쳐 놓는 것도 해서 2중 3중으로 잠갔어. 그리고 침대로 뛰어들었지. 그러다가 잠잠해졌어. 분명 기계가 멈추지 않았는데도 누르지 않는 거야. 침대로 달려가 막 이불 뒤집어 썼을 때 그 사이에 미칠 듯한 공포의 버튼 누르는 소리도 안 들렸어. 혹시 연 건가? 하는 불안감에 미칠 것 같았어. 이불을 뒤집어 쓴 걸 살짝 들췄어. 이제 생각해보면 안 들추는 게 좋았을걸. 왜 그땐 꼭 들춰야만 할 것 같았는지. 들췄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머리 뒤쪽에서 못 들어올 줄 알았지. 소곤대듯이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상태로 거위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어. 근데 그게 거위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몸이 안 움직이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었어. 잠이 들었던 건지 아침에서야 딱 깼어. 꿈이 아니었던 게 일어나서 곧바로 현관으로 가보니까 문고리도 잠겨 있었고 위에 걸쇠도 걸려 있었어. 혹시나 하고 문을 빼꼼히 열고 밖을 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비밀번호 누르는 곳을 봤어. 겉은 멀쩡했는데 그 슬라이드를 올려보고 진짜 기절할 뻔했어. 숫자판 중에 우리 집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칼로 긁은 것처럼 마구 난도질 당해져 있는 거였어. 이 기절 초풍할 일을 부모님께 말했어. 부모님은 아무래도 내가 외아들이고 그동안 혼자 둔 게 걱정되셨는지 바로 올라오셨어. 난 부모님께 얘기를 다 들려드리고 비밀번호에 난도질 당한 것도 보여드렸어. 부모님도 놀라셔서 혹시나 그 시간대에 아파트 정문에 찍힌 CCTV가 있나 경비실에 물어봐서 확인했어. 그런데 그 새벽 2시 전으로부터 2시간까지 살펴봤지만
구두를 신었거나 특이한 사람은 없었어. 찍힌 사람이 5명 정도 됐는데 모두 아파트 주민이었고 결국 도어락도 새 걸로 교체했고 부모님도 며칠 계시다가 다시 내려가셨어. 그 일 이후로도 잘 때는 좀 무서웠지만 점점 새벽에 일어나는 일도 없었어. 그동안 살면서 귀신 따위는 믿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귀신을 경험하고 나서 귀신이 있긴 있구나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워. 10년 동안 뺄 땀을 침대에서 다 뺀 것 같아. 자취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언젠간 당신에게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신발. 21살 겨울날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살짝 취한 채로 저녁 한 11시경쯤 됐을까요.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아파트 입구를 지나 저희 아파트 동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주공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가 B동인데 입구가 좀 외진 곳에 있습니다. 가로등도 어둡고 뒤쪽에 산도 있는 아무튼 이제 입구로 걸어가는데 저랑 같은 버스에서 내린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여자인데 교복 입고 있어서 고등학생 같았고 이어폰 꽂고 아무튼 그랬고 한 명은 그냥 뭐 청년이었는데 노스페이스 저지에 흰색 운동화를 신은 운동 나온 사람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잘 몰랐는데 그 2사람도 B동에 사는지 저 따라 걷더라고요. 그렇게 3명이서 B동 입구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바로 문 열려서 저랑 그 학생은 엘리베이터를 바로 탔고 그 청년은 그냥 계단 올라가더라고요. 아무튼 그 학생이 저를 좀 경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 저랑 둘이 탄 게 좀 그랬나 보죠. 저희 집은 12층이고 여자애는 8층을 눌렀어요. 저도 여자애 눈치 보는 게 싫어서 엘리베이터 구석에 기대서 노래 듣고 있었죠. 보통 엘리베이터가 서면 땡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리는 앞에 불이 켜지는데 엘리베이터가 8층에 섰을 때 앞에 불이 안 켜지더라고요. 이제 여자애 내리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8층에 불이 안 켜지니까 어둡더라고요. 여자애가 저를 거울로 째려보고 막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제 눈에 뭔가 딱 스치더라고요.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리고 본능적으로 저는 나가려는 여자의 가방 잡고 미친 듯이 닫힌 버튼을 계속 눌렀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문아 닫혀라 닫혀라 이 생각뿐 엘리베이터 닫히는 게 왜 그렇게 느리던지. 여자애는 소리 지르려 하는데 당황해서 굳은 상태로 저를 미친놈 보듯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문 닫히고 다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제가 여자애한테 왜 잡았는지에 대해 설명했죠. 딱 8층에 엘리베이터 내릴 때 8층에 불이 안 켜지니까. 엘리베이터 안은 밝고 밖은 어둡잖아요. 저희 집은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딱 엘리베이터 불빛이 8층 계단 쪽으로 비쳤는데 저는 엘리베이터 오른쪽 구석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 버스에서 같이 내린 그 청년. 그 남자 흰색 운동화가 엘리베이터 불빛에 비쳐서 살짝 보이는 게 아닙니까? 안 보이는 어둠 속에 조용히 서서 왜 저기 저 사람이 서 있지? 그걸 본 순간 등줄기에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제가 문 닫은 건 놀라고 본능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청년은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계단이었으니까 미친 듯이 뛰어서 8층까지 왔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때 전 12층에 그 애 데리고 와서 집에 전화하고 걔네 집에 전화시키고 경비실에 전화하고 별쇼를 다 했어요. 저랑 제 형이랑 같이 여자애 8층에 데려다주고 새벽에 저희 B동 난리 났었습니다. 난리통에 사라졌는지 그 남자 다시 보진 못했고 좀도둑이었는지 아니면 살인마였는지 유영철 강호순 이런 놈들 생각나서 암튼 그 일 때문에 저희 아파트 입구에 카드 찍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 안 살지만 그 여자애는 고3이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늦게 다닐 텐데 여자분들 밤늦게 다니시지 마세요. 정말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6번째 이야기, 쓰레기통. 10여 년 전 내가 학생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 쓰레기를 버리려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한 남자가 쓰레기를 마구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른팔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장애인이나 변태인가? 어쨌든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결국 그날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쓰레기장에 갔더니 토막난 사체가 나왔다고 큰 소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쓰레기 봉지에서 각각 다른 신체 부위가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오른팔이 발견되어서 우리 집에도 경찰이 탐문 수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보았던 오른팔이 없던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오른팔이 그 남자 팔은 아니었을까요? 라고 말하자 경찰은 비슷한 목격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격된 쓰레기장마다 왼손이 없었다, 다리가 없었다는 등 남자의 몸에 없는 부위가 달랐다고 합니다. 역시 잘려나간 몸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경찰도 쓴 웃음으로 대답하고 탐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범인은 발견되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후로 본 적이 없고 나는 점차 그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학교 동창회에서 친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집 근처에 쓰레기장에 왼발이 없는 남자가 쓰레기를 뒤지는 것이 종종 보인다는 것입니다. 매일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은 정해진 듯 새벽 2시. 잠시라도 눈을 떼면 그 사이 사라지고 쓰레기가 있던 곳에 가도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토막살인당한 피해자의 유령일까요? 그렇다면 그는 10년째 자신의 왼발을 찾아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요. 왠지 불쌍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7번째 이야기, 손가락 귀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엄지손가락이 유난히 큰 청년이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 얼굴이 가려질 정도로 크다 보니 무게도 엄청나서 엄지를 지탱하는 관절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밭일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그렇다고 쉴 수 없어서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놈의 엄지손가락만 없어도 좀 수월하겠는데.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귀한 몸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함을 참으면서 열심히 일만 하자고 마음을 다잡고 곡괭이를 드는 순간 곡괭이가 너무 무거워서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들리지가 않아서 잠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로 그것만 없으면 되는 거야.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혹시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 있나 살펴보아도 사람은커녕 벌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날씨가 너무 더워 환청이 들렸나 싶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일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무겁게 느껴졌던 곡괭이가 너무 가벼워서 평소보다 빨리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대답을 안 해. 알았어. 분명 낮에 잠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들렸던 목소리입니다. 벌써 2번째로 환청이 들리다니 무슨 대답을 안 했다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혹시 뭔가를 대답해야 하는 건가. 청년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낮에 청년에게 했던 말을 떠올려 봅니다. 분명 낮에 환청이 들렸었는데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고 하지만 자꾸 2번째 환청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래, 대답을 안 해. 알았어. 뭘 알았다는 거지? 무슨 대답? 다음 날 잠을 설친 청년은 밭일을 나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무더운 날씨에 짜증이 나던 청년은 중얼거립니다. 어제도 덥더니 오늘도 땀이 억수로 나네. 바로 그때 또 환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그것만 없으면 되는 거야. 어제 처음 들었던 환청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나더니 또다시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톤으로 단어도 전혀 틀리지 않게 들렸습니다. 청년은 걸음을 멈추고 어제 일을 떠올려 봅니다. 그래, 이거였어. 그런데 그게 뭐지? 뭐가 없으면 된다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청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등골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엄지손가락은 어제랑 별 차이 없이 잘 붙어 있었고 멀쩡했습니다. 내 엄지손가락만 없으면 되는 거냐고 묻는 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것 때문인가 싶어서 손가락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존재는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그것만 없으면 되는 거야. 청년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왼쪽에 논두렁에 누군가 있나 싶어서 유심히 보기도 하고 오른쪽 숲도 봤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던 방향도 좌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그때 또다시 알 수 없는 존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궁금한가 보군. 그러나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거기 누구세요?
청년이 물어보지만 알 수 없는 존재는 그저 웃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웃는 소리에 청년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청년의 모습을 본 알 수 없는 존재는 조용해졌고 한참 후에 다시 말을 겁니다. 진짜 그것만 없으면 되는 거야. 겁이 났지만 점점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네 손가락 말이야. 그 엄지손가락만 없으면 되는 거냐고. 청년은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려는 건가? 맞아, 내 엄지손가락이 불편한 걸 알고 신령님이 나를 도우시려는 거야. 청년은 금세 무서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손가락을 들어 앞으로 쭉 뻗은 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이만한 크기의 엄지손가락이 아닌 평범한 크기로 작아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잠깐 침묵이 흐르고 다시 알 수 없는 존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엄지손가락을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는 있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뭔가 딱 떨어지는 대답은 아니지만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말에 감사해하며 물었습니다. 조건이 뭐죠? 내가 너의 손이 되어주는 대신 너의 영혼은 나를 대신해야 해. 나는 항상 여기 있어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곳을 지켜주면 나는 기꺼이 너의 정상적인 엄지손가락이 되어줄 수 있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내 엄지손가락을 정상적인 크기로 만들어주는 대신 내 영혼을 팔라는 건가? 그러면 나는 죽는다는 건데 차라리 힘들어도 이대로 사는 게 좋겠다. 미안하지만 제 영혼을 팔 수는 없습니다.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는 청년의 말에 알 수 없는 존재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보게 이봐. 내가 자네 손가락이 된다고 해서 자네가 죽는 게 아니야. 자네는 그냥 이곳만 지켜주면 되고 100일이 되기 전에 그것만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고 신체든 어떤 대상이든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면 상관없어. 그냥 그런 사람만 찾으면 자네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손가락도 멀쩡하게 남게 되는 거지. 대신 100일이 될 때까지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지. 우리가 바뀌고 열을 쓸 때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자네는 진짜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지 어떤가? 청년은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100일간 열심히 그것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찾으면 되고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하하. 진짜 그것만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만 찾아드리면 되죠. 그리고 못 찾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좋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청년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얼굴만 한 손가락이 작아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을 유심히 보니까 지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것쯤이야 별것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0일간 그것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마음으로는 생각해도 직접 말을 하는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죠. 청년은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찾아서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알 수 없는 존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네. 이게 바로 인간답게 사는 거구만. 몸을 바꿔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인간의 몸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나는 인간의 몸을 갖기 위해서 100년을 참아왔네. 이제부터 자네는 그것만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찾아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나와 같은 방법으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방법을 제안하게. 알 수 없는 존재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나도 힘들었다네. 내가 자네의 손을 작게 만들 수는 있어도 지문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 그래서 자네가 눈치채고 계약을 취소할까봐 얼마나 긴장한 줄 아나. 이제는 자네 차례야. 인간의 몸을 찾아서 열심히 여행을 해보게나. 그것만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만나거든 조심하라고.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똑같이 만드는 건 불가능해. 이 점만 명심하면 자네도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있다고.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생각에 빠집니다. 처음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엄지손가락을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지문이 없다는 걸 확인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자신을 원망하며 괴로운 비명을 지릅니다. 혹시 지문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조심하세요. 손가락 귀신일 수 있습니다.